메통구 사회문화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봤었죠. 이번에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윤리. 먼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도는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객관적 태도. 연구자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 연구자도 사회에 속한 사회 구성원이죠. 그렇지? 어느 마을에 태어났었고 어느 소속이고 뭐 그런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내가 특정한 동네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경험을 겪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연구하게 됐어. 그러면은 그냥 있는 사실만 놓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특정하게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나쁘게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일부러 만들면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연구 대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 편견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방적 태도. 개방적 태도라는 건 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구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개방이라는 게 이거야. 오케이. 나에 대해서 한번 비판해봐라. 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해봐라. 라고 오픈하는 마인드죠. 따라서 상호 비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이 높아지고요. 여기서 언급을 안 했네. 객관적인 태도도 역시 주관 개입을 줄이기 때문에 연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봅시다.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라는 건 과학적 연구라도 반증에 의해 진리가 아님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문화 현상일 경우에는 더 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현상 아니라 자연 현상도 반증이 된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게 지동설과 천동설이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했던 천동설을 주장했었는데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게 과학적으로 아님을 밝혀냈었죠. 그래서 그런 자연과학적 천동설도 반증, 그러니까 기존의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 반대되는 증명을 통해서 반증을 통해서 뒤엎어버린 경우인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도 반드시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의견에 대한 다른 사례, 반대되는 상황, 반대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잠정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 개방적 태도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죠. 방금 본 게. 그래서 객관적 태도와 개방적 태도인데 객관적 태도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내가 연구를 하는 대상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고요. 개방적 태도는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나 다른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 빠르게 합시다. 세 번째 탐구 태도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
우리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기억날 텐데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그 나라, 그 지역, 그 문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문화 상대주의였죠. 즉 상대주의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적인 사건을 연구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막 싸우고 투쟁을 했을까라고 이상하게 보기보다는 그 시대에 억압되어 있고 힘들었고 그런 민중들이 상당히 살기 고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특정 배경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시대의 입장, 그 상황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번 해야 한다. 라는 점. 다음 마지막 성찰적 태도입니다. 성찰한다는 건 반성한다라는 거예요. 반성. 사회문화 현상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새롭게 바라보고 발전을 모색해야 된다. 우리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배웠죠. 그때 연구 과정에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야? 연구를 시작할 때 주제를 선정하고 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죠. 이 사회문화 현상은 왜 일어날까?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 이 왜 일어날까? 즉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현상의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 왜 일어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잖아요. 주제를 선정할 때. 그런 것처럼 그거를 성찰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근데 이 연구가 과정이 과연 내가 연구를 하려는 주제와 합당한지, 이 연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내가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의 연구 과정이나 방법을 되짚어보는 태도도 성찰적 태도다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4개. 다음 연구 윤리 갑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빨리빨리 갈게요. 연구 윤리 필요성.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된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 일으키기 때문이죠.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입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장자 잘 안 보이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시킨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연구 대상자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 연구를 하는지 안내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 플라시보.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맞추어 행동을 하는 거야. 자신이 기대한 거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거. 이거를 연구 주제로 삼았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음료를 똑같이 준비한 다음에 한 집단에는 이게 술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음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집단에는 이건 그냥 음료수다 라고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시게 한 다음에 어떤지 반응을 물어보면은 술이다라고 한 집단은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머리가 어지럽고 취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실제로 막 몸을 막 휘청휘청 하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연구를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술이다라고 믿고 마셨기 때문에 술이 아님에도 술 취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의 기대가 실제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발현이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말을 진짜로 하면은 이게 일어나겠어요? 이게 술이 아니지만 제가 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진짜 술이 취한 행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술이 아닙니다.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연구 대상자는 당연히 술이 아닌 걸 아니까 취한 행동을 안 하겠죠. 그럼 플라시보 효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연구 목적을 숨겨야 하는 연구 방법은 미리 연구 목적을 알릴 경우 연구가 어렵다면 바로 이 상황이 되겠죠. 사후에 안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가 끝나고 나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설문이 끝나고 나서 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술이 아니었는데 술이었다라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의도 구해야 하고. 두 번째,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강제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실험한답시고 상당히 위험한 약을 준다거나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다거나 이건 곤란하겠죠.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모아야 할 때가 있어요. 설문조사도 왜 보면은 몇 학년이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성별은 몇입니까? 이런 건 다 조사를 하잖아. 근데 그거를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또 연구 이외에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동의 없이. 그래서 연구 대상자에 관한 윤리고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공표에 관한 연구. 연구 결과 공표라는 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말이에요. 연구자의 정직성. 자료 수집이나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조나 왜곡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배웠지만 가치 중립, 가치 개입 배웠죠. 자료 수집이나 분석할 때는 가치 중립입니다. 연구자가 내가 생각한 가설에 맞추어서 그 관련된 자료만 모은다면은 안 되겠죠. 근데 가설과는 반대되는 자료라도 일단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다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연구 결과 공표 시 자료 출처를 밝힘. 표절을 한다거나 자료를 어디에서 인용을 할 때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고. 세 번째,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결과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 그러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우리 가족이 일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 미래 전망이 좋다라고 과장한다거나 왜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로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책임진다. 우리 왜 만화 영화나 SF 영화 보면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과학자잖아, 그지? 뭔가를 자꾸 개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물이 만들어진다든지 사회적으로 혼란이 온다든지, 그죠?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생학이라는 겁니다. 우생학이라는 걸 만든 학자가 바로 우생학이 뭐냐면 우월한 생물체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주 우월하지 않은 열등한 생물체는 도태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의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을 어떻게 악용했냐면 히틀러가 나치즘에 활용을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유대인들은 열등하고 독일인들은 아주 우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학살당해야 된다. 또는 장애인들이나 뭐 특정 몸이 좀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다 도태되어야 한다. 그리고 뭐 결혼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영상 끝.